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 집집마다 이 책 한 권씩 없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 만화책이라고 불리우죠. 먼 나라 이웃나라 다들 아시죠? 네, 이원복 교수이신데요. 이번에 총장이 되셨네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요. 네, 감사한 일이죠. 이게 단행본으로 총 몇 권 나왔죠?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는 총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권. 예. 근데 이게 몇 번도 개정됐잖아요. 여러 번 고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 한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역사는 바뀌지 않지만 현상이나 그러니까요. 사회 상황 같은 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서너 번 했죠. 서너 번. 예, 집집마다 그 책을 처음 사기 시작한 건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렇죠. 87년에 나왔으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새로운 걸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가는 만화책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감사하죠. 자, 오늘 먼 나라 이웃나라 그 비밀을 좀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이게? 그 먼 나라 이웃나라가요, 책이 나온 것이 87년입니다. 1987년인데 예. 사실은 이게 그 내용 자체가 87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1981년부터 81년. 8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뭐 30몇 년 전에 34년 전. 예, 34년 전에 뭐 어린이 신문에 어린이 일간 신문에 일일 연재를 했던 만화예요. 소년 한국일보. 그렇죠. 네. 소년 한국일보에 6년간 연재한 것을 묶어가지고 81년부터 86년까지 연재한 것을 묶어서 87년에 책을 냈죠. 네. 처음엔 6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는 이제 그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손을 안 대고 그냥 바쁘고 또 딴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편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편이 2권 나오고 일본 편 쓴다면 자 그러면 먼 나라 이웃나라라면은 유럽 편이 6권이면 전부 먼 나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거는 전부 유럽입니다. 유럽 편 6편이에요. 예. 유럽 편만 나왔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먼 나라 이웃나라 아니었죠. 맞아요. 제목이. 먼 나라 이웃나라. 그 전에 그보다 75년부터 연재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거 점점 옛날로 갑니다. 이게 75년에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네. 가는 달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관이 병호. 예. 둘 다 내 친구 이름입니다. 이건 어디다 연재했죠? 그게 새소년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월간 잡지 연재를 월간지. 월 1회. 예. 그래서 그걸 한 6년 정도 연재를 했는데 그 만화가요. 그 시관이 병호 6년 하고 예. 소년 한국일보 6년이 다 모아져서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요? 시건이와 병호의 모험은 네. 6년간 별도로 연재를 했어요. 근데 이 외국 이야기라는 것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흘 다녀오면 책 한 권을 쓰고 10년을 사면 한 줄도 못 쓴다. 그만큼 살면 살수록 그 나라의 속사람 보면 볼수록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도착하는 날부터 쓰기 시작한 얘기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오류가 보이는 걸 보고선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하고 완전히 단행본이 아니라. 단행본이 아니라 완전 폐기 처분하고 예. 다시 시작한 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 이웃 나라하고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습작품.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왕 내친 김에 더 가봅시다. 예. 75년 그 이전에는 뭘 하셨길래 이걸 연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75년 이전엔 제가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게 62년부터예요. 62년.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고등학교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에는 그 어린 신문이 그때 60년에 창간이 됐는데 예. 제가 62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반을 했어요. 신문반? 네, 신문반. 학교 내 학교, 학생들. 교내 신문. 예. 교내 신문에다가 이제 그 4칸짜리 만화를 그렸는데 그 같은 신문반을 하던 친구의 아버님이 소년한국일보 주간이셨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놀러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너 만화 그린다며. 예.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래서 시킨 것이 제가 그 만화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능력이 빼어나면은 예. 고1 때부터 스카우트 그렇지, 되었느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화는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6.25 직후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둘밖에 없었어요. 나가 놀던가 안 나가 놀던가. 근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안 나가 놀았거든요. 그럼 안 나가 놀면은 할 일이 또 몇 가지가 없어요. 독서하던가 낙서하던가. 근데 그 당시엔 책도 없던 시대니까 주로 낙서를 했죠. 낙서가 뭐냐? 만화하고 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 보고 오면 또 뭐 아메리칸 카우보이도 그리고 뭐 인디안도 그리고 뭐 그런 게 낙서를 하다가 쭉쭉쭉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만화를 그리다가. 그래도 그 그림 재주가 좀 있으셨던 거예요? 재주라기보다는 독일 말에 위붕 마크트 마이스터란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낙서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손에 배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학교 신문부터 학교 신문에 4칸짜리 만화를 그리다가 소년한국일보에 스카웃이 되었는데 네. 스카웃된 이유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이유가 아니고 어린이 신문이니까 만화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에게 위탁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돈 안 줘도 돼. 저 같은 경우는 값싼 인력이기 때문에 네. 알바 개념으로 고용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4컷짜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얘기지만 60년대에는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신문에다가 가장 값싸게 만화를 연재하는 길은 외국 만화를 갖다가 대구 그리거나 보고 그리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100% 복사 내지는 표절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온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내용도 그대로? 그대로죠. 외국 만화를? 외국 만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가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이 48쪽짜리 아주 조잡한 만화가 있어요. 영어로 된 만화. 그것이 뭐냐니까 아이바노 아시죠? 아이바노. 철기사, 흑기사. 네. 그 월터 스콧이 지은 그 명작을 만화로 만든 미국 만화예요. 그걸 주면서 번역은 우리가 할 테니 너는 비치는 종이를 올려놓고 베끼어 놓으라.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래서 그때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만화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재수할 때 1년 빼놓고는 한 번도 만화를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된 거군요. 우연히 시작된 거죠. 만화가의 꿈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만화가란 직업도 없었고. 또 만화가가 된다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이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부 문화, 저질 문화, 그리고 천박한 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화가 중에
6.25 직후에 생계를 위해서 만화 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6.25 때. 예. 그 만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그것은 철저한 탑으로 되어 있죠. 이제 프랑스 화단에서 몽마르트르에서 초상화 그렸다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되듯이 아직까지도 그런 차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80년대까지도 지속됐어요.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화책을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막 불 지르고 그런. 그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날만 되면은 불량 만화라고 그래가지고 만화책 모아놓고 불질르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굉장히 슬픈 시대였죠.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였죠. 지금 생각하면. 네. 지금은 뭐 만화 그러면은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가지고 예, 예. 뭐 완전한 하나의 콘텐츠 시장의 그러니까요. 황금어장이죠. 그리고 예로부터 한 번도 없어져 본 게 없는 게 만화예요.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제라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크로마뇽 동굴, 알타미라 동굴도 일종의 만화를 볼 수 있는 거기도 겁니다, 있죠. 이게. 예. 동굴벽화. 예. 낙서죠, 낙서. 일종의 낙서이고 어. 또 어떤 거기 보면 만화의 특징이 과장 왜곡 그런 건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글을 못 쓰니까 힘 있는 사람은 크게 그리고 힘 없는 이 하인들은 조그맣게 그리고 똑같은 네. 사람인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개념인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지금의 만화하고도 전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 삶의 철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관, 세계관, 우주관도 들어있고. 그 고대 동굴벽화에 써 있는 내용들을 써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예, 예. 풀이를 해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건 위에 이집트 벽화에. 이집트 벽화에. 얘기가 예. 갑자기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러면 그 60년대 초반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만화 그린다고 혹시 집안의 부모님이나 형들한테 혼나진 않았습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죠. 요즘 같으면 왜냐하면 대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저희 때는 저희가 7남매인데 저랑 칠- 똑같네. 예. 저도 7남매. 예, 7남매 막내입니다, 제가. 저도 막내인데. 아주 묘한 막내인데요. 예, 예. 예. 7남매 막내인데 6.25 직후였기 때문에 직후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부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못 가져요. 아무도. 뭘 하는지 관심도 뭘 하는지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머님이 10살 때 돌아가셨죠. 당연히 막내니까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이고. 그러니까는 저는 부모님한테 정말 일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지만은 대신에 형제들도 간섭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부여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한대의 자유였던 것 같아요. 무한대의 자유. 예. 그렇게 좋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예. 무관심 속에 방치되신.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전 그게 네.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간섭 안 하고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것이 지금 중고생들 보면 조금 안 됐어요. 너무 입시에 얽매여 있는데 찌들리고 저희 때는 부모들이 일일이 간섭하고. 근데 저희 때에는 대학 입시라는 것이 고3 2학기 때 공부하는 것이 대학 입시 준비였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죠. 그게 아니라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전통이. 예. 그때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 10%도 안 갔으니까 그렇죠. 거의 뭐 대학을 거의 안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책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 와서 머리 딱 대면서 너 벌써 입시 준비하냐?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낙서가 또 이렇게 베끼는 식으로 해서 연습 기간을 거쳐 예. 시관이 병호로 갔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그려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작을 해오라는 거죠. 일본 만화를 두고 그때부터는 내용도 약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네가 그때부터 알아서 이제 저작권 개념이 좀 생긴 거예요. 저작권 개념은요 정확하게 해서 90년대 후반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베끼지 말고 모작해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미국 만화가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네. 미국 만화가 재미없으니까 우리 정서에 가장 맞는 일본 만화를 주고 베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만화를 쭉 베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딴 교육은 못 받아도 극일 교육은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렇죠. 딴 데는 다 줘도 좋으니까 일본한테는 지지 마라. 근데 일본 만화를 베끼고 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집자한테 나 더 이상 안 베낀다. 이제 창작하겠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창작을 시작했죠. 창작을 시작했는데
워낙 원고료도 싸고 학생이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마감 날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료 싸겠다, 만화 질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언론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감이 중요하죠. 마감 날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질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언론사. 복덩이죠, 복덩이. 복덩이죠. 예. 그러니까는 모든 이 4면짜리 만화인데 4면의 만화를 제가 다 그린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면에는 스포츠 만화, 2면에는 명남 만화, 3면에는 순정 만화, 4면에는 역사 만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막 샘솟듯 막 나와요? 젊었을 때니까 끊임없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그 대학 들어가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공학과. 예, 전공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졸업도 안 하고. 왜요? 왜요? 아니 만화 그리다가. 근데 학교는 6년을 다녔어요. 등록만 해놓고 만화 그리라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학을 약간 맛을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예. 조직적인 사고입니다. 예, 예. 체계가 딱 예, 맞아야 체계가 돼서. 서지 않은 그런 사고를 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화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건축공학을 말로는 전공을 했는데 독일 유학 가서는 시각 디자인을 하고 지금은 또 만화를 그린다.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외도 많이 합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외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왜? 건축, 디자인, 만화 전부 종이 위에 없는 거 만드는 겁니다. 뭔가 그리는 거죠. 창작해내는 거죠. 예, 그런 예.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엄밀하게 하면 건축도 디자인도 만화도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텔링. 그런 면에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건축공학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냥 기본 그 베이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외국 다른 나라, 네, 먼 그런데 나라, 이제- 이웃 나라로 이게 가게 된 거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외국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 70년대 상황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돈과 빼기든가. 예. 그 얘기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연줄이 있거나 아니면 부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당시에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을 해오면은 이사도 줬어요. 당시에. 특권층이었죠. 특권층이었죠. 네, 네. 그때는 우리가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이 그 오형제인데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유학을 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셋째 형님이 제일 먼저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예, 독일로 간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당시는 주로 미국을 많이 가잖아요. 미국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니라 독일로 유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에는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이 안 들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교육과 건강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러한 의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막론하고 전부 대학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가면 한 학기에 2만 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저희 유학은 70년대, 60년대에 유학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참 집안 잘 살았다 그런데 네. 뒤는 완벽한 생계형 유학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네. 60, 70년대에 독일 가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학비 없어서 가신 학비 없어 가신 분도 있고 진짜 또 가시고 싶은 분도 있지만은 예.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참 저한테도 많이 와닿는데 최근에 천만 저희 네. 집안은 공부에서의 국제시장이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어떻게 독일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그럼 맨 처음에 셋째 형이 가시고 네. 그다음에 장형이 가시고.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긴 예, 했네요. 예. 근데 셋째 형이 그때 이제 우리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넷째 형한테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독일에 오는 비행기 값은 내가 만들어서 보내주마. 날 따라와라. 예. 대신에 네가 독일 오면은 네가 막내 비행기 값을 대라. 눈물 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명 가운데 한 분은 워낙 공부하고 담쌓고 호인이신 분이니까 예. 아주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나머지 넷은 덕분에 전부 독일에 가서 다 하고 있다 오고. 네. 근데 참 저희가 독일한테 많은 빚을 졌죠. 근데 그 시절에 시각 디자인 쪽을 전공하겠다? 네. 이것도 조금 독특한 건데요. 독특한데 제가 사실 독일을 가면서 결심한 것이 좀 일본 만화를 베끼다 보니까 그림의 기초가 없이 일본 만화를 베끼니까 그림체가 일본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이 자존심이 내가 일본한테 질 수가 있고 일본을 모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그림체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을 가면서 선진 독일 걸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독일에 가서 일본의 그림체를 벗어나서 제대로 한번 만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네. 근데 갔는데 만화를 가르치는 학부가 없어요. 거기도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만화 그러면 교육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소위 교육학 이런 것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만화도 거기도 천대받는 문화였어요. 똑같군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같은 해에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눈이 확 벌어진 거죠. 파리. 네, 파리를 갔는데 독일 문화권하고 이 라틴 문화권, 저 다시에서 프랑스 문화권, 벨기에 이쪽이죠. 그쪽은 독일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독일은 순수한 게르만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하고 그리고 학문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근엄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 강조해야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비해서 이 프랑스, 벨기에 쪽은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근데 만화가 오히려 순수 예술, 회화 그보다 훨씬 더 대접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지 모르고 딱 책방을 파리 한복판에 책방을 갔는데 제일 한복판에 만화책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드카버에 예. 그리고 올 컬러에 눈이 아주 번쩍 뜨셨겠네요. 번쩍 뛰었는데 그때 가장 눈에 띈 것이 아스트릭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국민 만화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텍스트가 이웃 독일의 불어 교재로 쓰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잠깐 이게 뭐야? 이게 만화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서브컬처, 하급 문화가 아니라 독일의 이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의 만화에 대한 개념이 제9위 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회화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쳐주는 것이 회화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스킬, 기술이 없어도 그릴 수 있는 것이 회화지만 만화는 당시만 해도 스킬, 기술이 플러스 기술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예술가 플러스 기술자인 거예요. 거기다 스토리까지 나와요.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화 그린다 하면 와 그러냐고 그러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다면 또 이제 불어를 또 세월 배워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것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적인 어떤 감각이. 선지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이죠. 네. 그러한 것이 있는 걸 보면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화라는 것을 다시 인식을 했고, 제가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라고 들으라고 하신다면은 10년간 독일에 유학을 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한국에 만화 원고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니까 연재를 계속 하신 나의 거예요? 독자들을 계속 스킨십을 해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록 내용은 좀 많이 틀렸지만은 그 결과가 할머니 세대부터 지금 첫 독자가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아이 세대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국민 만화가 된 끊임없는 어떤 스킨십이 있었다는 그거죠. 시관이하고 병호는 누굽니까? 둘 다 내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에요? 시관이는 뭐 내일도 만나는데. 그래요? 네. 이분들은 아주 영광이겠네요. 영광인 게 아니라 그 시관이라는 친구는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 장교에 명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 버스 차장 아가씨들 있잖아요. 시관이 아저씨네. 그리고 돈도 안 낸 적도 몇 번 있다고. 큰 덕 받네요. 친구의 덕을. 네.